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자화상으로 따지면 현재의 모습, 현재의 자화상, 부끄러움, 죄인, 천치, 그죠? 그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탐구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단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이 시의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동경. 그게 이제 자화상의 첫 부분에 숨어 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아예 완전히 숨어 있는데, 그죠? 말주름표 안에 숨어 있지만 벽과 불의 관계를 통해서 유추하고 또 다른 작품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외계의 억압과 자아의 폐쇄, 폐쇄된 밀폐된 자의식 속에서 무엇이 삭트느냐 하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벽과 불의 관계, 그죠? 밀폐된 자의식 속에서 어떤 불의 에너지 같은 것이 솟아오르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육체와 정신의 갈등이다. 그것이 이제 자화상으로 보면 현재의 모습에 등장하는 부끄러움의 정체가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심층을 파고들어서 뭔가를 캐내고 있습니다. 그죠? 캐내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고고학자처럼. 고고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심층에 들어있는 물증을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규명해내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규명해내는 거.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유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인될 수가 없죠. 즉 인정받을 수가 없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내는데 시도 표면에 나타난 상징이든 뭐 그게 운율이든 화자든 어조든 아무튼 그건 다 그죠? 물증으로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 표면을 캐 들어가서 심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심층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방법을 계속 개발해내야 돼요. 누가? 독자나 비평가나 연구자는 그렇게 그걸 심층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육체와 정신의 이 이율배반성, 갈등이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3단계에서 주로 이 에로티시즘 미학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화살한 작품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했었고 넘어가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작품 중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상성, 정신적 탐구는 정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푸른 하늘, 해와 하늘빛, 아침,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할 때 그 아침입니다. 왜? 피는 밤의 세계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상상력 혹은 상징의 질서에 뭡니까? 운동성을 보는 거죠. 수직적으로 땅에서, 지상에서 하늘로 이 정신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상승하려고 하는데 그걸 상징하는 이미지가 뭐라고요? 불입니다. 지상의 에너지를 하늘에까지 끌어올리려는 그 에너지, 그 힘이 바로 불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피를 버리고 피를 완전히 정화해서 푸른 하늘에 아침에 도달한다면, 그래서 이슬이 생긴다면 그것은 지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지상의 피를 버리고 하늘의 푸른 아침의 햇빛에 도달하는 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예요?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와 하늘의 융합이 이슬이 되거나 눈물이 됩니다. 이슬이 되거나 눈물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융합이라고 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융합의 의지다. 그래서 이 정신력이, 상상력이 하늘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입니다. 불이 나오는 시 구절들을 이 초기시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초롱불도 나오고요. 자화상에도 불이 있었죠.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그때 호롱불이 바로 이 정신적 상승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이 초롱불 달고, 그 다음에 붉은 눈물이 볼에 빛으로 들어 했으니까 이 눈물과 피가 여기 이 구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둥이에서 확인했던 그 눈물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피도 있어요. 서름의 강물. 자, 그러니까 피의 붉음과 하늘의 푸름이 어떻게 보면 색채로 따지면 강렬한 보색 대비가 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정신과 육체와 정신의 갈등을 색채 이미지로, 색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색과 붉은색이, 보라색도 이제 거기에 속하겠죠. 여기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단편이라는 시에는 좋게 푸른 하늘 속에 내 피는 익는가. 자, 여기 푸른 하늘과 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 개가 결합되고 있죠. 푸른 하늘에 내 피가 익는가. 그렇게 해서 뭐예요? 능금. 사과가 이렇게 푸른색과 붉은색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익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푸른 하늘에 붉은 피가 익고 있다.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결합되고 있는, 좋게 푸른 하늘 속에 내 피는 익는가, 능금같이 익는가, 능금같이 익어서 떨어지는가. 이런 구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다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화성을 중심으로 부분과 전체, 중심과 주변, 표면과 심층의 이 구조적 연구를 해서 서정주 초기시의 상징 질서, 그죠? 상상력의 질서, 상징 속에, 그죠? 시 의식이 들어 있으니까 상징은 하나의 기법이지만, 그죠? 그 상징 속에 의미가 들어 있죠. 그래서 상징이죠. 상징이란 말 속에는 어떤 언어를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래관념, 원관념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원관념이 바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 있어요. 상징 속에는. 그것을 지금 이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설이었으니까 그 가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물증이 될 만한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이 초기시의 여러 작품들을 그 상징의 질서 속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육체와 정신의 이 이율 배반성, 이 갈등은 굉장히 이 긴장과 뭡니까?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시에 강렬하게 나타나는 이 에로티시즘 미학이 중기시 이후에는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서정주 시의 이제 변모 과정이죠. 근데 이제 나는 지금 초기시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작품이 등장합니다. 바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바다에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 지상에 수많은 그 밤의 존재들이 주로 뭐 뱀이라든지 문둥이라든지 벙어리라든지 다 벽에 갇혀서 지상의 존재들이었고 밤의 존재들이었는데 그 엄청난 육체와 정신의 그 갈등, 그죠? 이율 배반성을 경험하면서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바다까지 온 거예요. 귀 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바다 끝까지 온 것입니다. 이 나라는 시적 화자 혹은 주체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 위에 무수한 밤이 왕래하나. 역시 밤입니다. 이 밤의 존재가 바다까지 왔어요. 그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안고
길은 항시 어디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 데도 없다. 앞에 길은 물리적인 길이겠죠. 길은 다 뚫려 있습니다. 그죠? 바다로 가는 길도 이제 뚫려, 고속도로도 뚫려 있고 뭐 다 길은 어디나 있는 거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길은 자기 삶의 진로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기가 갈 길을 못 방황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방황하다가 바다까지 온 거예요. 이 밤의 존재가 엄청난 뭡니까? 이원성, 이율배반성. 이율배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극이 같이 공존함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충돌, 그죠? 그건 엄청난 갈등을 동반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서정주 초기시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갈등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갈등. 아,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자, 이제 우리가 그 핵심 이미지로 가설로 설정했던 그 도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불이 자기에게는 그죠? 이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육체를 정화해서 정신의 세계로 즉 하늘로 푸른 하늘로 상승하는 에너지가 불인데 그 불이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이제는 불도 꺼져가는 겁니다. 그죠? 벽이란 작품에도 가물거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불이 가물거린다 그랬어요. 벽에 갇혀가지고. 뭐와 뭐를 죽이고? 불과 시계를 죽이고. 벽이란 작품도 그랬어요. 벽 속에서 폐쇄된 자아 속에서 이 불도 계속 꺼져갈 것 같은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은 바로 그 정신적 상승의 에너지예요.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울음에 자 울음이 나오죠. 울음은 눈물과 다른 뭐예요? 이 불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인데 이슬이 이마에 맺힌다 하는 경우는 이마는 바로 우리 신체의 인간 신체의 상층부에 있고 이건 정신의 세계에 가까운 곳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도 육체적 사랑은 그렇지 않지만 정신적 사랑은 눈썹으로 상징되고 있었죠. 그죠? 눈썹이 검은 검녀 동생. 그 눈썹도 그죠? 신체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마에 얹힌 시의 이슬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울음은 뭐라고요? 그 이슬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에너지가 약할 때 감정적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울어서 해소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문둥이에서 나왔죠. 그죠? 밤새 붉은 울음을 울어버리는 거죠. 왜? 애기 하나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울음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 속에 숨겨가지고 너는 그랬어요. 너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건 2인칭 너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너라고 다시 부르고 있는 거죠. 시적 주체가 자기 자신을 너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청년아하고 나오거든요.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이겠죠. 또 다른 3인칭 대한민국의 한국의 청년들 대부분의 청년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서정적 자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적 자아. 서정적 자아라는 용어는 시의 어떤 기본 용어인데 시 속에 등장하는 어떤 시인의 정체를 대변하는 어떤 존재를 서정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너나 청년 마지막 3년에 나오는 청년도 이제 서정적 자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불도 꺼져가고 울음에 젖어가지고 이 어둠 속에서, 그렇죠? 앞에서도 밤이 나왔고 여기서도 어둠이 나왔죠. 자, 이 상태는 우리가 초기시 전체에서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시적 주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계속 갈망합니까? 푸른 하늘, 그죠? 아침, 해와 하늘빛,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 이걸 계속 갈망하는데 그게 좌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다까지 왔어요. 어디서? 땅에서, 지상에. 대표적으로 지상의 존재로 대표되는 게 동물이 바로 뱀이죠.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니까요. 이제 바다에 와서 뭘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무언의 해심에 홀로 타오르는 한낱 꽃 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빠져라. 바다에 빠지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요? 왜? 왜 바다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왜 바다에 빠지라 그랬을까요? 지상에서 하늘로 상승하는 것이 좌절되니까. 그 해결책을 찾아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온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멸, 그죠? 스스로 몰락하는,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최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 정도로 괴로우니까. 왜? 자화상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봐요?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그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적 주체의 모습을 자화상에서 이제 계속 비교해 보면, 그죠? 지금 다른 작품하고 자화상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천치를 읽고 가고, 그죠? 또 누구는 죄인을 읽고 가요. 맞나? 천치와 바보예요? 천치 뭐죠? 내가 천치가 뭐예요? 죄인.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다까지 왔어. 빠지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빠지면 보통 우리는 바다에 침몰하면 죽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빠지는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이 푸르른 정열에 넘쳐 둥그란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 자, 여기 하늘이 중요하죠. 바다가 하늘을 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다 수평선을 보면 바닷물하고 하늘이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자, 그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하늘을 이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런 최후의 모습이 아니고, 바다가 하늘에 도달하는 하나의 뭐예요? 우회로다. 지상에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하늘에 도달하기가 좌절되니까,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다에 빠져서 바닷물이 하늘을 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으로 나오는 이미지가, 상징이 피리입니다. 피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다의 깊이 위에 내 구멍 뚫린 피리를 불고, 청년이 빠져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바닷물 속에서 피리를 분다는 거죠. 그래서 웅얼거리는 할 때 이 웅얼거리는 피리 소리야. 바다 안에서 바닷물에 빠진 청년이 피리를 부는 것이 바다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죠. 우회로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자멸 혹은 몰락의 자살 행위인 것 같이 표면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어떻게? 지상에서 뱀이 원통이 물어 뜯을 수밖에 없는 그 푸른 하늘을 이제는 바꿨죠. 방법을 어떻게 바꿨어? 피리로. 피리는 뭐 예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피리는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비를 잊어버려, 애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친척과 동물을 잊어버려, 내 마지막 계집을 잊어버려. 이랬어요. 자, 애비, 애미, 그 다음에 계집. 이것은 다 우리가 자화상에서 확인했듯이 서정주에게 이 현재의 부끄러움과 죄인과 천치를 안겨다 준 어떤 원인이 됐던 발생 원인에 해당되는 가족관계들이고, 계집은 이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갈등의 대상인데, 이걸 다 잊어버릴 정도의 어떤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애비, 애미, 형제, 친척, 동무, 계집을 잊어버릴 정도의 뭐까지 간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바다에 빠져서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이게 시석이 어떻게 보면 서정주 시석이의 일종의 상징이다. 예술의 행위는, 예술의 정신은 이 극한까지 자기 정신을 밀어넣어야 된다. 육체와 정신을
이 바닷물에 빠져서 피리를 부는 것과 같은 상황까지 밀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라스카로 가라,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침몰하라. 자, 이 표현들을 이제 사람마다 이제 연구자들 혹은 비평가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수강생들도 나름대로 해석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라비아든 아라스카든 아프리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즉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떠나라는 거겠죠. 이 현재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인간관계도 끊어라. 그 정도로 바닷물에 빠져서 피리를 불듯이 예술의 혹은 문학의 극한까지 가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몰하라라는 말을 3번이나 연속하고 어지러운 심장의 무게에 의해 풀잎처럼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달고 이리도 괴로운 나는 그랬어요. 엄청 괴로운 겁니다. 지금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바닷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적 주체는 바로 시인이죠. 어떻게 이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끝끝내 바다에 거득하다 그랬으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 떠라 사랑하는 눈을 떠라 청년아 산바다의 어느 동서남북으로도 밤과 피에 젖은 국토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국토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아라스카, 아라비아, 아프리카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나 비평가는 이것을 뭐 일제 강점기의 조국 해방의 노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은 자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은 자유이지만 모든 것은 해석의 경쟁입니다. 어떤 A라는 해석과 B라는 해석과 C라는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더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물증을 가지고 내가 작품을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 해석도 뭐 해석은 자유니까요. 가능하지만 이 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뭡니까? 적중도가 떨어진다. 예리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 전체에 이 주제와 그죠? 상징의 의미들,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해석해야지. 여기 국토라는 말 요것만 가지고 민족 해방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적중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굉장히 격동적이고 격정적이죠. 이 시는. 수대동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데 이 작품은 격정적입니다. 이제 이 바다까지 와서 이 피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 피리는 그냥 아까 내가 예술 정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피리의 더 정확한 정체는 보세요.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뭔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 피리 소리인데 이 피리는 위에 나오는 혹은 이 등불과 밤과 이 꽃 같은 심장 이 피의 이미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붉은색의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피를 정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피리는요. 혹은 순화한다. 그죠? 그 피가 갖고 있는 육체적 욕망의 그 에너지를 피리라고 하는 예술로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서정주 초기시 이후의 세계, 중기시와 후기시의 세계가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피를 정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서정주 중기시와 후기시가 계속 이제 변화를 거듭하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피리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리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작품은 바다까지 했으니까 추천사 행진곡이 남았습니다. 자, 행진곡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진곡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강렬하고 짧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추천사를 먼저 하고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1, 2, 3년만 인용을 했는데 우리 목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제 대상입니다. 작품 출제 대상.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강의 계획서를 다들 출력하거나 열람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기록된 작품만 시험 출제가 됩니다. 추천사라는 것은 역시 초기 시는 아니고요. 즉 첫 시집, 화사집에 수록된 시는 아니고 나중에 쓴 작품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초기 시의 중요한 상징 질서, 상징 체계를 살펴본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피리를 통해서 초기 시의 에로티시즘 미학의 가장 핵심은 딱 하나의 상징만 찾아라 그러면 피입니다. 그죠? 푸른 하늘도 물론 있지만 피예요. 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피를 정화하는 시쓰기 혹은 예술 행위가 바로 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초기 시는 아닌데 나중에 쓰게 되는데 추천사라는 작품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천, 이건 한자가 좀 어려운 한자지만 건네뛰기.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보통 우리 전통 놀이 중에서 명절에 나무에 긴 줄을 달아서 그네를 띄는 그런 명절 놀이가 있죠. 그걸 사는 이제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네뛰기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네뛰기 노래. 바로 시작을 1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향단이가 누구예요? 갑자기 왜 향단이가 나왔습니까? 이 시의 화자는 즉 시적 주체는 춘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존의 인물이라기보다는 고전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춘향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고전문학의 주인공입니다. 고소설을 춘향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춘향이 누구한테? 몸종인 향단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네줄을 밀어라. 세게 좀 밀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밀어가지고 내가 날아가겠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했으니까요.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려면 세게 밀어야 되겠죠. 자, 이 비유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여기 바다가 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작품 한 편 한 편을 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연관해서 자꾸 이게 바로 부분과 전체입니다. 중심과 주변을 가지고 부분과 전체를 계속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가 아까 바다라는 작품에서 바다에 빠졌잖아요. 자, 그 바다를 통해서 죽으려고 빠진 게 아니고 하늘에 도달하려고, 그죠? 수직적으로, 땅에서 하늘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안 되니까 바다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돌아서 이제 하늘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다를 이고 웅웅거리는, 하늘을 이고 웅웅거리는 바다니까 거기서 피리 소리가 막 들리니까요. 자, 이 바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바다가 등장했을까? 지금 그네를 미는 것은 바다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이 공기 중에 그냥 그네를 미는 것을 왜 바다로 아조 내어 밀듯이 하고 비유를 했을까요?
이건 지구뼈죠. 뭐 하듯이 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뭡니까? 감각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비유를 너무 엉뚱하게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그네를 미는 것은 보통 마찰력이 땅에서 뭔가를 미는 것보다 공기 중에 그네를 미는 것은 해봤으니까 다 알겠죠? 조금 마찰력이 약하니까 스무드하게 밀리는데 바닷물에서 배를 미는 것하고 이 감각이 유사합니다. 바닷물도 지상의 땅에서 뭐 살을 밀거나 뭘 미는 것보다 마찰력이 바닷물에서 미는 것은 공기 중에 미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그죠? 비유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게 감각적으로 유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 안에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미를 따져보면 왜 굳이 바다와 비유했을까? 이 그네 뛰는 것, 그네를 밀어달라고 하는 것을 왜 바다에 배를 미는 것과 비유했을까? 자, 이건 이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고 바다라는 작품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는 하늘로 올라가는 경유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네를 밀면요,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직 운동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은 수직 운동이지만 그네를 뛰는 것은 이 뭡니까? 원 운동이죠. 이걸 무슨 타원 운동이죠. 원주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죠. 이게 바다를 통해서 하늘에 간접적으로, 즉 우회로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운동입니다. 그네를 밀어서 어디 지상으로부터 지상을 벗어나서 이 괴로운 지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가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성공할 수 없죠. 그네는 다시 돌아오죠. 지상으로. 하늘까지 타원 운동을 하지만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주 세게 밀어달라. 나는 이 지상을 벗어나고 싶다. 그 얘기예요.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 버드나무와 벽연모에 내인 듯한 풀꽃대미로부터 붙어라 그랬습니까? 이 지상의 존재들입니다. 이 나무와 풀꽃대미는 풀꽃더미, 그죠? 풀꽃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핀 게 아니고 이렇게 물이 지어서 피었죠.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그죠? 왜 아주란 말이 부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향단이의 심리는, 춘향이의 심리는 지상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그네뛰기를 해서 하늘에 도달해서 영원히 하늘에 도달할 수는 없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좌절을 경험하겠죠. 그게 변형이 된 겁니다. 변주가 일어난 겁니다. 서정조 초기 시에 그 지상의 밤의 존재, 피로 점철된 밤의 존재가 하늘에 도달하고 싶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원통이 푸른 하늘을 물어 뜯을 수밖에 없는 그 화사의 모습이 이제 이 중기시로 와서 상당히 변주가 됐고 평화롭고 잔잔하게 변주되었지만 이 춘향이의 심리 속에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가 어디예요? 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리어다. 여기 하늘이 나오죠. 자, 이 하늘과 여기 바다와,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초기시에서 핵심 상징이라고 봤던 그 바다와 하늘이 여기 중기시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변화가 되었고 변모가 일어났지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건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땅은 괴로운 곳이죠. 왜 괴로워요? 갈등이 많은 곳이에요. 지금 춘향이의 고소설에 등장하는 춘향이의 그 정체성이 그대로 이 작품에 이제 그죠? 개입이 되어 있겠죠? 춘향이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 이 그네뛰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도령이 한양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그네뛰기 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 그래서 향단이 보고 세게 밀어다오. 나 이 사랑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뭐 이런 얘기죠. 하늘로 가고 싶어. 자, 그런데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만 지금 인용했어요. 앞부분만. 근데 여기서 시를 너무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되고 또 하나의 코드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는 다른 언어, 인간이 구사하는 다른 모든 언어보다 가장 미미하고 복잡한 언어예요. 그리고 엄밀한 언어예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숨겨서 얘기하고, 그 우리 자화상에 봤던 그 말줄임표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숨겨서 얘기합니다. 은폐하면서 얘기해요. 다 얘기하지 않아. 반쯤 얘기해. 그리고 그래서 어조, 그죠? 화자와 어조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미묘한 복잡하고 미미한 그 미세한 어떤 의미의 틈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조를 연구하는 거. 어조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에서 좀 지금까지 해석한 것과 상당히 다른 어떤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지상은 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춘향의 심리 속에 한편으로는 이 지상은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애착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벗어나고 싶어. 왜? 괴로우니까. 자, 그 뭐예요? 복잡성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왜 이 지상은 아름답기도 하고 애정이 버리기 아까운 애착이 있는 걸까요? 저기 보세요. 이 지상의 사물들을 쭉 이렇게 이미지로 등장시키는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작고 예쁜 것들이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애착을 가질 만한 이 현실의 지상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요소들이죠. 수양버드나무, 풀꽃대미, 나비새끼, 깨꼬리. 이 춘향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그죠? 특히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도령은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이 주변의 이 자연의 모습들, 주변의 것들 속에서 이 애착을 가지는 거죠. 이 현실에. 그러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지금 갈등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심리를 이런 것들로 대신 표현한 거죠. 시는 절대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세기 말 상징주의 시로부터 징검다리가 되고 20세기 초 이미지즘, 모더니즘 시에서 엘리어트가 현대시의 핵심은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얘기했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시가 됐을까요? 이런 미미한 심리를 이런 여러 가지 사물과 이미지들로 대신 표현해서 상당히 뭡니까? 고도의 수준으로 이 춘향이 갖고 있는 복잡한 심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이 지상은 괴로운 곳이니까 하늘로 가고 싶다. 이런 정도의 단순한 심리가 아니고 아주 복잡하고 미미한 심리가 이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수양버드나무, 풀꽃대미, 나비새끼, 깨꼬리, 그 다음에 산호, 섬, 바다에 있는 어떤 사물이죠. 채색한 구름도 맞아요. 근데 채색한 구름은 하늘에 떠 있으니까 거기로 가고 싶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그네뛰기는 핵심은 역시 이 지상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늘로 가고 싶은데 수직 상승이 아니고, 이 수직 상승은 불이죠. 불의 에너지로 수직 상승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좌절되었고 이제 바다에 빠져서 피리를 불거나 이제는 그네를 뛰면서 하늘에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공할 수는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행진곡입니다. 이 작품은 1940년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서정주 첫 시집의 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41년에 화사집이 나오거든요. 등단을 언제 했다고요? 동아일보 36년에. 그때부터 초기 시를 써서 41년에 화사집 첫 시집이 나옵니다. 이것은 40년에 썼으니까 거의 막바지에.
처시집 맞바지에 쓴 작품인데 제목이 행진곡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일제가 이 시기에 194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민족 그 언론을 폐간시키죠. 탄압을 해서 정치적 탄압을 해서 폐간을 시킵니다. 강제 폐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이 신문이 못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폐간호를 그래도 뭔가 상징적으로 당시에 한국의 시인들 중에서 이제 서정주에게 이 조선일보 편집부 부장이 청탁을 한 겁니다. 우리 폐간호가 나오니까 거기에 시를 하나 쓰다오 했는데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사집에 실렸죠. 근데 이제 이런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폐간호에 실기 위해서 써졌으니까 일단은 이것은 행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행사시라고 하는 건 뭐 고려대학교 120주년 기념시를 이제 우리 고대 교수님 중에서 시인이 있다면 그분한테 이제 고대 신문사에서 청탁해가지고 그죠? 기념호에 탁 싣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시의 특성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죠? 공식적인 어떤 행사의 뭡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작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물론 염두에 뒀겠지만 서정주는 이 시기에 자기 시세계, 자기 시세계의 뭡니까? 정신세계를 이 작품 속에 압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초기 시의 상징 구조와 비교해 보면 또 흥미있는 상징들을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작품이니까 한번 봅시다. 잔치는 끝났더라. 이거 엄청나게 압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많이 패러디 됐어요. 그 이후에 많은 한국의 시인들에 의해서. 최영미 시인 뭐 잔치는 끝났다 뭐 그런 유명한 시가 있죠. 뭐죠?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서른 잔치는 끝났다. 그런 게 있죠.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서정주의 이 첫 구절이 너무 강렬하죠. 왜? 이 시의 설정이 잔치가 이제 보통 시골 마당에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 잔치하잖아요. 그게 뭐 돌잔치든 뭐 회갑 잔치든 뭐 이렇게 하죠. 그 마당에. 그 풍경입니다. 근데 바로 처음 시작이 잔치는 끝났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마지막 앉아서 국밥들을 마시고 이제 하객들이죠. 그죠? 손님들이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국밥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빨간 불 사르고 자, 불이 등장합니다. 지금 초기시에 내가 핵심 상징의 여러 개 중에서 이 불이 핵심 상징 중에 하나였죠. 뭐예요? 정신적 추구. 그죠? 서정주 입장에서는 이게 정신적 추구야. 육체를 이 정신의 세계까지, 하늘의 세계까지 끌어올리는 그 에너지가 불인데 지금 이게 민족 정신이 사실은 탄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폐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거지. 잔치가 지금 끝난 상황으로 지금 이 시 전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내가 볼 때 의미심장한 상징이다. 이거는 민족 정신의 어떤 중단이기도 하지만 자기 시세계가 지금 추구해왔던 불도 이 시기쯤 이제 이게 첫 시집 거의 끝 무렵이니까 그죠? 화사도 쓰고 뭐 자화상 쓰고 이게 30년대 3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40년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세계의 불도 이제는 꺼지는 겁니다. 그 초기 시에 타오르던 그 에로티시즘의 그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꺼지는 것입니다. 사르고 하는 것은 뭐예요? 꺼지고. 근데 사르다 하는 것은 저절로 꺼진다기보다는 이게 불을 꺼트려야 되는 거죠. 잔치가 끝났으니까 불을 끄는 겁니다. 주인이. 집에 가라 이제. 그만 먹고 가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세요. 재를 남기고. 불과 재의 이 상징들도 강렬합니다. 포장을 거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정말 듬성듬성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풍경이 어느 정도는 연상이 되죠. 시골 그 잔치의 포장을 지금 이제 걷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무는 하늘. 자,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나오잖아요. 하늘도 이제는 저물어요. 불도 꺼지고 하늘도 저무는 거의 이제 마지막 정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이 시가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주인에게 인사를 하자. 우리는 손님들이다. 우리는 가야 된다. 이제 끝났다 잔치가. 강렬한 어떤 인상을 주는 작품인데요. 그 다음에 결국은 조금씩 취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다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죠? 시가 길다고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서정주 초기 시가 대체로 다 그렇죠. 뭐 문둥이도 그렇고, 그죠? 자화상도 그렇고, 화사도 그렇고, 뭐 대체로 다 이 시도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모가지요 이렇게 4번 썼어요. 자, 이것은 시각적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이 우리 모두는 조금씩 취해가지고, 그죠? 잔치가 끝난 상황에서 이 뭡니까? 희망과 의욕을 잃어버린 어떤 존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 모가지를 지금 숙이고 가는 것. 모가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 모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이 존재들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이 시각적 이미지로. 자, 근데 여기서 이 좌절감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서정주가 대단한 시인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 짧은 시어들의 이 임팩트를 한번 보세요. 멀리 서 있는 바닷물에선 난타여 떨어지는 나의 종소리. 이라고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모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좌절감에 빠져서 집에 돌아가는 이 뭡니까? 손님들이 자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 상징성 속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1차적으로는 민족 정신의, 그죠? 좌절. 왜? 강제 폐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단 있습니다. 그걸 행사시로 썼으니까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서정주 시세계, 자기 시세계의 시정신도 여기서 녹아들어 있다. 결국은 자기 시도 이제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도 꺼지고 하늘도 저물고. 불과 하늘이 이제 초기 시의 핵심 상징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리 서 있는 바닷물, 또 바다가 등장했죠. 자, 하늘도 등장했고 불도 등장했고 바다도 등장해요. 근데 이 구절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서 있는 바다가 뭘까? 도대체 바다가 서 있다는 것이 뭘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이 상식적으로 혹은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왜? 상식적인 표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한 표현을 썼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심층으로 파고들 어떤 중요한, 그걸 이제 징후라고 합니다. 증거가 되죠. 징후가 됩니다. 도대체 바다가 왜 서 있을까? 바다라는 작품을 보면 바다에 빠진 청년이 피리를 불고, 그래서 바다가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서 웅얼거리니까 이게 그 수직적 상승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서 이것은 해일이다 혹은 쓰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시적인 해석이 아니죠. 문학적인 해석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자연 현상으로서의 해석이죠. 이때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 보다.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나 보다. 물론 그런 해석도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지만, 내가 볼 때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 바다에 빠진 청년이 피리를 불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금 바닷물을 써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닷물이 써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난타하여 떨어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실패, 좌절. 어떻게 보면 실패와 좌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하려고 하는 것이 서 있는 바다를 만들어냈겠죠. 바다를 통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에너지가
그 정신력이 서 있는 바다를 만들었을 텐데 그게 서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난타하여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엄청난 소리가 들리겠죠? 난타하여 떨어지는. 근데 그게 종소리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종소리. 이 종소리가 제목인 행진곡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정신과 자기 시세계의 시정신이 추락하는 마지막 순간에 미래를 기약하는 거죠. 이건 행진곡이다. 이 난타하여 떨어지는 소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그죠? 이 종소리를 행진곡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시정신이 이 작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 폐간호에 실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창작은 쓰기는 해서 화사집에 수록을 했죠. 그래서 이 작품도 그냥 읽지 말고 지금 초기 시전체의 상징 구조 속에서 읽으면 조금 더 심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정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인 한영운 시인으로 15분이 남았기 때문에 한영운도 여기에 6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빼겠습니다. 마지막에 찬송은 빼고 5개. 님의 침묵부터 당신을 보았습니다까지 5개. 자, 서정주보다 이제 굉장히 작품 수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힘을 내도 되겠습니다. 찬송은 빼고 5개의 한영운 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영운은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겠지만 191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국의 시인이고 시인뿐만 아니라 스님으로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개혁하려는 어떤 운동도 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의 불교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개혁하려고 종교개혁의 수준으로 하려고 했어요. 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독립투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3.1절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종교계를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 대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방면에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전인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한 성기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종교인으로서의 한영운이나 독립운동가로서의 한영운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한영운을 공부하기 때문에 서정주는 평생 엄청난 시를 써서 전집 가장 최근 전집에는 시만 6권으로 이렇게 전집이 나와 있는데 5권입니다. 시만 5권으로 나와 있는데 한영운의 시집은 한 권입니다. 한 권. 그게 바로 기념비적인 시집 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한 권이기 때문에 그 안에 88편의 시가 들어있어요. 그 한 권으로 한영운의 시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될 만합니다. 서정주 시인하고요. 자, 이제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거의 서정주 못지않게 한영운에 대한 연구가 시에 대한 연구도 그리고 종교적 연구도 독립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은 우리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집은 그것을 대표하는 시 님의 침묵이 바로 이 시집 첫 작품입니다. 서시로 딱 등장하는 게 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 전체는 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연작시인데 88편의 시가, 그래서 1번 시가 님의 침묵입니다. 마지막 시의 제목은 사랑의 끝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첫 시와 마지막 시 1번 시와 88번 시만 놓고 봐도
이것이 연작시의 형태로 일종의 어떤 드라마를 펼쳐놓은 듯한 1편부터 88편까지 긴밀한 구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아주 긴밀하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성전결 혹은 뭐 발단전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구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왜? 연작시니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님의 침묵은 다들 공부를 했을 것이고요. 중고등학교 때 상식적으로 다 아는 작품이고 다들 이렇게 공부합니다. 당연히 님은 사랑하는 이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님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는다. 첫 번째 상징은 가장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이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연애시죠. 이 시집 전체는 연애시입니다. 연애시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연시 혹은 연애시입니다. 그러니까 님은 사랑하는 사람, 즉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조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강점기에서 님은 조국인데 님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님은 지금 부재하고 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한 이 상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님은 뭡니까? 종교적 절대자다. 즉 종교 중에서도 불교니까 불교의 부처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이 님을 갈망하면서 종교적 절대자에 도달하려고 노래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성도 되고 조국도 되고 부처도 된다는 이런 그죠? 복합적인 해석을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된다.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이제 공부한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의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한용운 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정주 씨도 그렇고 앞으로 공부할 김종삼도 그렇고 또 우리 수강생들이 계속 앞으로 시를 읽고 분석하고 해석할 텐데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정관념, 상식,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새롭게 리포트 쓸 필요도 없고 비평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논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이미 기존에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다 정리하거나 짜집기 하거나 뭐 깨끗하게 공부해 가지고 학습해 가지고 학습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제물을 한다. 비평을 쓴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학습의 차원, 내가 배운 것을 기존의 기존의 지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잘 정리한다. 이것은 그냥 학습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문학과 예술 작품은 기존의 해석이 100%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빈틈이 엄청 많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그러나 역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집은 이 시집 전체의 열쇠는 이 시집 전체를 잘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두 개죠. 그죠? 님의 정체와 침묵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 한 편뿐만 아니라 이 시집 88편의 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해석을 대동소이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수능에서 점수를 받으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다 그렇게 하고 그게 참고서에도 나오고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한용운이든 누구든 시를 읽을 때 새롭게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정이 있어야 되죠. 새롭게 그냥 새로운 해석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님의 침묵과 님의 정체와 침묵의 의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 단원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님의
정체와 침묵의 의미입니다. 여기 파일에는 중간의 제목들은 생략되어 있고요. 교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327쪽입니다. 327쪽. 이게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한 7분 남았는데요. 그 시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서정주 시를 구조적으로 연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영원 시도 구조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님의 침묵 한 편을 부분으로 본다면 88편의 시 전체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이 님의 침묵을 분석하고 해석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을 나중에 얘기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님의 침묵 이 88편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도 안 돼요. 최소 세 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과제물을 위해서 세 번은 읽어봐야 돼요. 세 번 정도 읽어보니까 약간 윤곽이 나타나요. 근데 그 윤곽은 읽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비평 혹은 연구 주체에 따라서 어떤 것이 발견되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요, 서정주 초기시에서는 자화상을 중심으로 놨잖아요. 그리고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살펴봤죠. 그게 부분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있는 중심이라고 본 거예요. 88편의 님의 침묵 시집 전체 속에서 이 님의 침묵이 중심은,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거의 100%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자체가 이 시집의 제목이니까요. 이게 첫 번째, 또 서시처럼 첫 번째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88편의 시는 연작시로서 사랑의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이별, 그죠? 그 다음에 슬픔,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만남에 대한 기약. 크게 보면 기성전결의 이 드라마가 딱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88편의 시가 전개되면서. 아무튼 그런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전개가 돼요. 수평적으로. 88편의 시를 1편부터 이제 88편에서 읽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가 88번째 시가 사랑의 끝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평적 전개의 이 뭐예요? 이 드라마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성전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간단한 의미는 이별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슬픔 혹은 아픔, 고통이에요. 현재의 고통. 서정주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처럼 내가 전체를 구조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시집 전체를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만남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끝까지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그거죠.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별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지만 사랑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그게 이제 만남의 기약이에요.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지 못한 채 끝나지만 기약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88편의 시가 수평적으로 전개되는 일종의 연작시로서 드라마라면, 이 님의 침묵은 그걸 수직적으로 농축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대표시집. 이 88편의 이 시집 전체를 대표하는 시가 바로 님의 침묵. 지금 그 드라마의 이 전개 과정을 이 한 편의 시가 농축해 놨어. 그러니까 이건 수직적으로 농축해 놓은 거지. 자, 수평적 전개를 수직적으로 농축한 작품을 중심으로 지금 뭐와 뭐의 구조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부분과 전체, 중심과 주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 편 한 편을 독립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한 편을 연구하더라도 전체를 같이 연구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가 확인한 사실은 뭘까요? 지금 5편을 공부하기로 돼 있잖아요. 님의 침묵 말고 뭡니까? 두 번째 알 수 없어요. 세 번째 물음표라는 작품. 네 번째 탁월의 시를 읽고, 다섯 번째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5편 중에서 특히 탁월의 시를 읽고는 약간 예외적이고요. 최소한 4편은 탁월의 시를 읽고를 빼고 4편,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물음표,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바로
님의 침묵과 같은 구조와 원리처럼 수직적으로 엉축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씩 변주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중심이지. 가장 중심은 님의 침묵이지만 다른 중심들이 3개 더 있다. 그게 바로 알 수 없어요. 물음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의 당신이 바로 님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네 편을 본론 내 나름대로 치사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구조적 연구, 내가 얘기했던 부분과 전체를 같이 고려한다. 중심과 주변을 고려해서 중심을 중심으로 주변까지 같이 연구한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이 5편, 특히 4편을 왜 치사 선택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자 하는지, 이 논문에서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꼭 나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면서 이게 구조적 연구도 해볼 만하구나. 왜? 한 편 한 편을 그냥 따로따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도 그죠? 연구하는 거고,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보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심층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 4편을 중심으로 타고의 시를 읽고는 약간 여해적이고요. 이 4편의 시를 중심으로 이제 심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님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새로운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해석은 물증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내 심증을 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해석 이외에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막 억지로 막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경강부회라 그럽니다. 막 갖다 붙여서 억지로 막 의미 부여하고 이런 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